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9일 정오를 막 넘어섰습니다. 한국처럼 적과 대치하고 있고 그 적이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얼굴도 비슷한 동족일 경우에는 간첩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 지도부로 간첩 침투가 들어온다면은 그것은 가공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간첩이 대통령이 된다든지 간첩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든지 간첩이 정보기관장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는 역사에서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전체주의인데 어떤 사람이 전체주의 체제의 앞잡이가 되겠느냐. 이 정보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간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런 예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에 걸쳐서 영국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공산주의가 서구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을 때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엘리트 5명이 학생 때 소련 KGB에 포섭이 되어서 간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어디에 들어가느냐? 영국의 정보기관에 들어갑니다. 또 외무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세를 합니다. 출세를 해가지고 아주 요직에 앉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킴 필비는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의 영국 대사관에서 CIA와의 연락관 역할을 했습니다. CIA와의 연락관.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습니다. CIA와 영국 정보기관이 원래 친한데 그 연락관을 하면은 CIA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과 관련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소련에 넘겼습니다. 이게 한국전의 작전에 큰 영향을 줬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고 또 믿어지시지가 않겠지만은 유엔을 창설하는데 사무총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엔의 창설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꿈이었고 그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이 사실은 유엔 설립의 주역이죠. 엘저 히스입니다. 이 엘저 히스가 소련 간첩이었어요. 엘리트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엘리트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얄타 회담에서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하는 얄타에서 있었던 회담, 스탈린, 처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3자 회담이 있을 때 그때 수행원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행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같이 간첩질을 하던 위트카 챔버스라는 사람이 전향을 해가지고 폭로함으로써 밝혀졌고 국회에서는 닉슨 하원 의원이 주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정죄로 감옥에 넣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1990년대에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감청 기록을 공개하면서 엘저 히스가 코드 네임이 있는 소련 간첩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엘저 히스는 이승만과 또 악연이 있어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엘저 히스를 찾아갔다가 아주 소련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예가 있습니다. 엘저 히스가 계속 미국 국무부에 남아 있었으면은 대한민국 탄생에 장애가 됐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유엔과 더불어 미국이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해서 만든 게 IMF입니다. IMF의 설립 주도는 두 사람이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덱스터 화이트라는 미 국무부가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의 덱스터 화이트 국장,
그리고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케인스. 근데 이 화이트가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딱 LG 히스하고 비슷한 경우입니다. 포섭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 자발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그리고 소련에 대한 흠모 최고의 간첩이었죠.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한국에는 없을 줄 압니까? 나중에 통일되면은 아마 깜짝 놀랄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지도부라는 것은 몸에 비교하면은 심장 아니면 뇌수입니다. 머리에 간첩이 들어가면은 그 몸이 간첩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 지도부에 간첩이 들어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캠브리지 출신 간첩처럼 자발적으로 간첩 행위를 하는 겁니다. LG 히스나 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자발적으로 신념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좋아하니까, 소련을 좋아하니까 자발적 간첩,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점 잡히는 간첩이 있습니다. 약점 잡히는 간첩은 수동적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도 적과 대치하고 있고 간첩 노하우가 상당한, 북한과 대결할 때는 간첩 잡는 국가정보원장은 가장 순수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금전적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 관계에서 순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연고인지 임명을 강행한 박지원 씨가 약점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약점 제일 많은 사람이죠. 근데 약점도 두루두루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국민들도 지금, 야당도, 언론도,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도, 미국도 아마 박지원에 대한 약점 한두 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장으로 오늘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감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이 국가정보원을 감시해야 됩니다. 국민이. 일거수일투족이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신고하느냐고 문제인데, 간첩 신고는 국정원에 하는데 지금 그런 신고를 국정원에 할 수 있을까? 그럼 신고를 어디 하죠? 민간인들이 이 간첩 신고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어제 이 하태경 국회 정보위 간사가 청문회를 끝내고 나서의 이 통합당의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는데, 요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30억 달러 주기로 한 이 비밀 합의서 문제가 클리어되기 전에는 임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더라도 이 경고는 자료로서 남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요게 추궁의 근거가 되는 거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하면서 그 비밀 합의서 가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가짜로 보기 때문에 임명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가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 가짜로 밝혀졌다, 야당 그런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는 대통령도 그 모시는 안보실장 서훈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무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어제 하태경 간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못을 박아 놓은 발언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 한 겁니다. 이번에 청문회 때 보니까 주호영, 하태경 두 사람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박 후보자 학력 위조건, 또 하나는 30억 불 이면 합의서다. 첫째,
후보자 학력 위조는 교육부가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가 대정부 질의할 때 유원회 장관에게 물었다. 이 학력 위조 건 감사할 건가 물었더니 박 후보자 청문회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어제 다들 보셨지만 청문회 때 제가 박 후보자에게 교육부에서 감사하는 거 반대하시냐 물었더니 반대 안 한다고 본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감사 당사자도 반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학력 위조 감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한다. 둘째, 30억 불 이면 합의서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이면 합의서 진위를 확인할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 확인도 하지 않고 임명할 경우 국가 안보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 이유는 박 후보자의 어제 청문회 답변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4번 바뀌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이면 합의서를 공개했을 때 정답은 사실이 아니었다였다. 두 번째 질의 과정에서는 답변 톤이 바뀌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오후에 다시 질의할 때는 위조다. 그리고 저녁 비공개 회의에서는 논의는 했다. 그 내용에 대한 논의는 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안 했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 이렇게 답변의 초점이 4번이나 바뀌었다. 사람 심리상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서를 바로 꺼냈을 때 반응은 둘 중 하나다. 그때가 답변을 가장 순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둘 중 하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꼬게 된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이 꼬았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어제 답변을 보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거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합의서의 진위 여부가 국정원장직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려 말하면 북한이 국정원장 임명권을 갖게 되었다. 만약에 이 합의서가 진짜라면 북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박지원 후보자가 국정원장이 되었을 경우 합의서를 공개할 테니 우리 말을 들으라고 협박하도록 쓸 수 있다. 박지원 후보자는 약점이 잡힌 거다. 북한에 휘둘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면 합의서의 진위를 알고 있는가? 대통령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로 옆에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서훈 안보실장이 2000년 정상회담 준비회담에 당시 동석했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국회는 대통령이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당,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여당이라면 이 합의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정조사에 동의 찬성해 주기를 바란다. 요컨대 박지원 씨가 어제 그 발언으로 북한에 약점이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언제라도 이 합의서 보관하고 있는 비밀 합의서를 가지고 박지원을 날릴 수가 있다. 그리고 날리지 않더라도 협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국가정보원장이 대한민국과 김정은 세력이 싸우는데 대한민국 편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국정원장과 이런 국정원은 국민이, 야당이, 언론이 감시하는 수밖에 없다. 또 국군도 감시를 해야죠. 이런 결론입니다. 참 요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상한 세상. 어쨌든 국가 지도부에 간첩 또는 간첩 사상을 가진 자가 들어오면은 참 위험합니다.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게 간첩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진 탓입니다. 왜 없어졌는지 아십니까? 자주국방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국방은 누군가는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국방은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간첩도 내가 나서서 뭐 때려잡을 필요가 있느냐. 간첩도 우리하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인데 뭐 적당히 같이 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간첩 또는 간첩 비슷한 사람 또는 간첩을 옹호하는 사람, 간첩에 무심한 사람으로 뒤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이런 국정원장, 정경두 같은 국방장관을 믿고 하루하루 생활을 즐겁게 보낸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있다면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의 영원한 놀이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